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니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박서훈입니다. 네, 이번 세션이 저희 서비스의 마지막 세션이죠. 그래서 S3 쪽 고급 활용 기법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S3를 좀 더 잘 활용을 하고 좀 더 저렴하게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존에서는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일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EFS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EBS나 아니면 EC2에 있는 인스턴트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직접 사용하시는 사용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S3에서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게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를 어디 좀 자동화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S3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는 분 계신가요? 안 써보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지금 좀 어드밴스드 세션인데 기본적인 어떤 활용 기법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준비가 되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3에서는 아마존 S3에서는 지금 앞에 보듯이 세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S3 스탠다드. S3 스탠다드는 11.9의 듀러빌리티, 내구성을 지원을 하고요. 4.9의 어베러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빠르고 확장성 있는, 신뢰성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 SIA라고도 하고요, 스탠다드 IA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장을 했는데 액세스 빈도는 낮지만 필요시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기에 적합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스탠다드처럼 스탠다드 IA는 직접 다이렉트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아카이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글래시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스탠다드는 빅데이터와 같은 저희 쪽에 EMR 서비스가 있죠.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빠른 접근이 필요하고 빠른 응답이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서 그걸 빈번한 액세스가 발생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단에 엣지 서비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어떤 콘텐츠의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I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지만 액세스 빈도가 좀 낮은 어떤 백업이나 아카이브 또는 디자스터 리커버리 목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글래시어는 아주 롱텀, 긴 시간 동안 액세스 없이 아주 아카이빙 해놓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테이프의 소산을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보통 PTL, 피지컬 테이블 라이브러리에서 소산을 해서 테이블 원격지로 보관을 하시죠. 그 부분을 저희 쪽 AWS의 글래시어에 있는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단에 설명드렸던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스탠다드 IA가 있고 글래시어가 있는데, 과연 내가 엄청난 데이터를 스탠다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 과연 스탠다드 IA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옮기는 게 적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오브젝트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의 체크를 액세스 시점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S3 어널리틱스란 스토리지 클래스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액세스 패턴을 좀 더 시각화해서 좀
통찰적으로 이제 딱 보고 이래 어떻게 내가 이 시점 옮겨도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주 액세스 되지 않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에이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켓, 프리픽스, 그리고 오브젝트 태깅에 의해서 분석하는 부분을 제공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IA로 넘길 수 있는 정책을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화, 그리고 오브젝트 에이지, 그리고 각종 프리픽스, 태깅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두 번 넘어가네요. 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그 S3에서 특정 버켓에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115일 동안 액세스 패턴을 분석을 했는 거고요. 지금 전체 스토리지에 3페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3페타에 대해서 2페타의 데이터 리트리빙 액세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실제 데이터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보라색 부분은 리트리빙 한, 그리고 실제 데이터 대비 몇 %의 액세스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에이징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면 30일까지의 사용량과 실제 오브젝트의 사이즈와 그리고 액세스 패턴, 리트리빙이 얼마나 리트리빙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에이징별로 가능하고 완료가 됐을 때 infrequently accessed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IA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익스포트해서 어떤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BI 툴에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익스포팅하고 하는지는 좀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3 어널리틱스는 지금 현재 매니지먼트 콘솔이 올드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기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옵테인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새로운 콘솔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콘솔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콘솔이 좀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탭들이 생기고 하는데요. S3 어널리틱스는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탭을 선택을 하시고 어널리틱스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필터에 대한 네임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프리픽스나 태깅을 여기서 해서 좀 더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리픽스나 태그는 버켓에서 1000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이 프리픽스와 태깅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익스포트 기능도 여기서 특정 버켓을 지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퀴즈라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앞에서 나왔던 거랑 좀 다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선물은 준비를 못했지만 이 세션 마지막에 제가 경품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보시면 그 60에서 90일 그리고 90에서 180일 되는 쪽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 타입도 있지만 어떤 액세스된 데이터가 571TB 그리고 801TB의 어떤 리트리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엔타이어 버켓, 전체 S3 버켓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면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리픽스나 오브젝트 태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연 나의 어떤 프리픽스를 가지는 오브젝트들이 아니면 어떤 태깅을 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액세스가 많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5일에서 45일 그리고 45일에서 60일 사이에는 액세스가 없었지만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면 이렇게 액세스되는 오브젝트가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여기서 스탠다드에 있는 데이터를
AI로 넘길 때, 그 SIA 그리고 infrequent access로 넘길 때 이 부분을 보통 얘기하는 스토리지 티어링이라 비슷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스토리지 S3의 스탠다드랑 스탠다드 IA는 다른 버켓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버켓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특성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객체의 에이징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IA로 또는 아마존 글래시어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픽스나 에이징이나 태깅에 대해서 익스파이레이션 정책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콘솔 쪽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하실 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름을 주시고, 앞에서 보시면 프리픽스는 프리픽스 1, 그리고 태깅으로 해서 태깅은 키 밸류로 되어 있죠. 디파트먼트가 파이낸스인 쪽,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쪽으로 넘어가서 현재 커런트 버전 그리고 프리비어스 버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뒷단에 버저닝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얘는 커런트 버전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된 이후에 90일이 지나면 스탠다드 IA로 가라.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매트릭의 날짜를 보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글래시어로 넘겨라. 이렇게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익스파이레이션,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죠. 커런트 버전이랑 이전 버전, 올더 버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할 때 10년 후에 삭제를 하고 계속 영구적으로 이전 버전까지도 삭제해 버려라.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서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이 비용을 절약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너무 추가한 부분인데요. 빠른 속도를 위해 업로드를 위해서 멀티파트 업로드를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멀티파트 업로드를 할 땐 어떤 큰 오브젝트 하나가 여러 작은 파트로 나누어져서 업로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만약 어플리케이션 딸에서 업로드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버팅을 한다든지 그거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100개가 있어서 하나가 안 올라가서 99개의 파트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클린업해서 인컴플리트 멀티파트 업로드라고 해서 날짜를 지정을 해주면 오브젝트가 올라오고 그 파트가 올라오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삭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멀티파트 업로드 할 때 어떤 큰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때 그 부분이 7일보다 길게 가서 업로드가 돼서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하면, 7일로 하면 이전에 업로드가 정상적인 것도 삭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주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오브젝트의 그런 멀티파트 최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이 제공이 안 됐었고요. 작년에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자체가 S3 스탠다드, 그리고 S3 infrequent access, 그리고 아마존 글래시어가 11.9의 듀러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유저가 실수로 삭제를 해버리면 그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윈도우즈에 있는 어떤 휴지통 같은 기능을 버저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버저닝을 켜서 휴지통처럼 삭제한 이미지들의 올드 이미지들을 실제 버켓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게 되고, 그 나머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프리비어스 버전들을 삭제하는 정책을 적용을 하시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삭제되는 오브젝트 그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는데 내가 어떤 수정을 한다든지 업로드를 해서 오버라이트가 됐을 때는 프리비어스 버전들이 생성이 돼서 내가 원본 그 이익을 복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 걸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예, 그 딜리트 마크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딜리트 마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저가 액세스를 하면 에러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없는 어플리케이션, 없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딜리트 마크에 대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 오브젝트처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오브젝트가 삭제되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저닝을 사용을 하시고 그 버전이 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하시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리고 S3는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S3에서 발생하는 풋, 포스트, 카피, 멀티파트 업로드 이런 쪽에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또는 삭제가 될 때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터를 통해서 특정 태깅이나 프리픽스를 가지는 오브젝트별로 분류를 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은 SNS, SQS, 람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기능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네, 어떤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 람다를 콜해서 그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에서 트랜스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S3로 업로드는 S3 쪽을 통해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S3를 통해서 업로드된 파일을 내부에 있는 어떤 인스턴스의 EBS 볼륨이라든지 어떤 EFS라든지 다른 쪽에 넘긴다든지 또는 그런 쪽 올라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데 그룹 SNS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유저 한 명이 멤버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파일이 올라온 걸 그 그룹에 속한 멤버들에게 노티를 보내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쉽게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는 저희 쪽 크로스 리저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사는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이 내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빨리 액세스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보안 이슈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카운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카운트 쪽에 저장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어카운트가 컴프로마이즈 됐을 때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DR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해 이 기능은 새로운 풋에만 발생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설정한 이후에 발생하는 풋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동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리전 간에 1대1로 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스 버켓에서 발생하는 삭제나 라이프 사이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데스티네이션 쪽에 변경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관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DR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소스는 스탠다드 타입을 사용을 하시고 데스티네이션은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SS를 사용을 하셔서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적용을 해서 어떤 스탠다드 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로 넘기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자동화로 가능하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삭제된 파일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버저닝 기능,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가 올라왔을 때 어떤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전과 복제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나 보안이나 DR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S3 성능 최적화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네, 여러 쪽에서 지금 S3 프랙티스의 최적화 부분은 몇 가지 프로덕트들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쪽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좀 일부 언급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거리가 먼 클라이언트, 만약에 사용자가 S3 버켓이 한국에 있는데 유저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다면 이 사용자가 이 버켓에 접속하기 위해서 일반 퍼블릭 네트워크로 접근을 한다면 그 레이턴시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를 사용을 해서
가장 가까운 쪽에 클라이언트랑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엣지를 접속을 해서 그 엣지와 저희 쪽 S3 쪽 간에 라우팅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빠른 성능을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고 파일 오브젝트가 클수록 더 큰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로퍼티 해당 버켓의 프로퍼티 탭에 가서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네이블을 시켜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S3의 엔드포인트를 여기에 나오는 엔드포인트로 변경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네. 먼저 엑셀러레이터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룩업을 하게 되면 라우터 53에서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최적의 패스에 있는 엣지 정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엣지를 사용을 해서 그 엣지를 통해서 저희가 AWS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쪽에 최적화된 라우팅을 통해서 S3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엣지를 통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데 내가 중요한 파일인데 과연 속도는 빠르다고 하지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엣지에 파일이 저장이 되면 다른 사람도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엣지 로케이션에는 어떤 데이터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있는 위치에서 과연 얼마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속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AWS에서는 이런 웹페이지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웹페이지에서 가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딱 하시면 제가 있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이 있는 위치에서 버지니아나 밑에 보이시는 샌프란시스코, 오레곤, 더블린 아니면 각종 다른 리전으로 직접 업로드를 했을 때 기존 일반적인 전송 대비에 몇 %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속도가 조금 좀 안 나왔는데 안 나왔던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한 게 VPN을 통해서 해외 연결해서 해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웹사이트에 랩탑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접속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드렸는데 멀티파트 업로드입니다. 예, 아주 큰 오브젝트를 한 번에 풋 리퀘스트를 통해서 업로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로드를 한다면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풋 리퀘스트에 대해서 한 오브젝트를 잘게 나눠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로드를 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네트워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전송하는데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하나의 파일 오브젝트가 10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업로드가 된다면 리트라이를 하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의 파트가 문제가 생긴다면 한 파트가 문제 생긴다면 그 파트만 리트라이를 해서 리트랜스미스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오브젝트는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류에 대한 복원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업로드를 했는데 그럼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빠르게 업로드하는 방법은 제공을 하지만 지금 빠르게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레인지드 get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get을 할 때도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오브젝트가 좀 크고 이게 어떤 콘텐츠를 분산해서 이렇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성능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종 기능들을 사용하고 어떤 이런 오브젝트를 나눈다든지 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다운받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오브젝트의 키 네이밍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S3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의 네이밍이나 프리픽스를 적용을 하실 때 나는 몇 TPS라고 트랜잭션을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네이밍을 편하게 주시면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관리하기가 변경을 하고 이러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면 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앞쪽에 버켓 네임 뒤에 2013년 언더스코어 11월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것들이 리턴이 계속 쭉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S3에서는 특정 파티션으로 모든 파일이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네임을 통해서 S3는 키네임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 해시 값으로 해서 여러 파트로 파티션을 나눠서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특정 파티션으로 가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정 파티션의 모든 것들이 다 몰리니까요. 핫스팟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임의성, 랜더라이즈된 부분을 앞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에포시 타임이라 이렇게 좀 바꿔서 앞쪽에 이렇게 랜덤라이즈된 쪽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키 네임 스페이스의 해싱 값을 통해서 여러 파티션으로 분산을 돼서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도 개선하실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오브젝트를 받더라도 개선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쪽에서는 오브젝트를 나누고 업로드, 다운로드,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고 다양한 기능들을 얘기를 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오브젝트의 키 네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어널리틱스 쪽과 함께 제공되는 S3 인벤토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3 인벤토리 기능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전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보통 EMR이나 이렇게 배치 작업을 통해서 어떤 맵 리듀싱 작업을 돌린다든지 워크플로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전 처리를 할 때 EMR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일 때 일일이 S3 버켓에 그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리스트 API 콜을 해서 API 리스트를 받는다면 그게 대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하면 데일리나 위클리 베이스로 이 파일들을 특정 버켓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에서 오브젝트 리스트를 참조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 API 콜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그 파일의 오브젝트는 CSV 포맷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데일리 그리고 위클리 베이스로 파일을 특정 버켓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지먼트 탭을 클릭하시고 인벤토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버켓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이지만 프리픽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그 해당되는 생성되는 아웃풋에 대해서 앞쪽에 프리픽스가 있기 때문에 콘솔에서 들어가면 특정 폴드처럼 보이죠. 폴드 찍어서 안에 들어가면 그 아웃풋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데일리, 위클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브젝트도 현재 버전만 할 거냐, 이전 프리비어스 버전, 이전 버전까지 전부 다 할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 포함할 데이터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필요한 정보들을 더 나타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은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파일을 뚫을 때 이런 버켓 팔러시 부분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미션에서 버켓 팔러시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버켓 어카운트 정보 소스 버켓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S3를 사용을 하시면서 버켓 폴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컨디션 부분만 해당돼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그 인벤토리 정보 그리고 있는 리스트 정보들을 버켓으로 떨어뜨려서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3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멀티파트 업로드를 통해서 파일을 또 나누어서 특정 오브젝트 나눠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레인지드 겟과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get 성능, 그리고 다운받는 성능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벤토리를 통해서 리스트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쪽 기능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버켓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네이밍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기능을 많이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네이밍 이름 분산이라고 하는 키 네이밍 스페이스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TPS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토리지 관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구의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객체 태깅입니다. 이 부분은 오브젝트당, 그러니까 파일이죠. S3에 올라가는 10개의 태깅이 가능하고요.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 각종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익스파이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어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가지는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태깅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S3의 request object 태그는 프로젝트가 X인 부분에 대해서 get object를 허용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액세스의 관리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의 데이터 이벤트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버켓 레벨에서 클라우드 트레일이 이벤트 트래킹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브젝트 레벨에서의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IT 감사나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액티비티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감지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들이 S3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매트릭들보다 더 자세하게 매트릭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렇게 매트릭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리퀘스트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보면 퍼스트 바이트 레이턴시죠. 웹 서비스에서는 어떤 오브젝트의 퍼스트 바이트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 네트워크 구간 클라이언트랑 그 실제 있는 서버들 간의 중간에 네트워크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퀄리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얼마나 해당 버켓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매트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라우드 와치, 뷰잉 클라우드 와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알람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 만약에 어떤 400에라나 500에라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면 노티를 보내서 그 인지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와치 일본 매트릭 쪽은 이런 기능들이 제공합니다. S3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퀘스트들에 대한 카운트라든지, 그런 각각의 오퍼레이션 쪽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얼마나 다운로드가 되는지, 업로드가 되는지, 400에라, 500에라, 그리고 퍼스트 바이트 레이턴시, 그리고 토탈 리퀘스트 레이턴시 각각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매트릭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지먼트 탭에서 매트릭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정보가 있죠. 일본 클라우드 와치 일본 매트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쪽에 example이라는 필터 정보에 설정하신 데 가셔서 클릭을 해보면 버켓 정보에 가시면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네이블을 시켜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일본 매트릭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적용을 하시고, 이전에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해당의 필터 네임을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프리픽스나 태깅을 해서 어떤 특정 오브젝트들로 좀 제한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툴은 각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오브젝트 태깅을 어떻게 할지, 태깅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분류를 하고
액세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크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오브젝트 레벨에서의 액세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통해서 어떤 성능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어서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얼럿을 발생시켜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S3에서 제공해주는 스트레이지 클래스에 따라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느냐, 스탠다드가 나에게 맞을지 아니면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 아니면 글래시어를 해야 될지, 만약에 스탠다드 타입이 나한테 적합한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든지 사용 시간이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생성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데이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액세스 빈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 쪽 클래스로 바꾸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자동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동화를 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로드라든지 다운로드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S3 버켓을 사용을 할 때 그 TPS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이밍, 키 네임 스페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를 할 때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몇 가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기 링크에 가시면 다 도움을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 이런 데 다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